네, 좀 쉬었다 오셨죠?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요 물권의 이장 물권 변동의 마지막 요 3절 우리가 요 6번까지 했었죠? 중복의 보존 등기까지 했으니까 요 7, 8번 추정력하고 물권의 소멸 여기는 혼동이 제일 중요해요. 혼동. 그리고 요 4절 별로 안 중요한 거 요거만 보고 오늘 그 다음에 쉬시면 안 되고 또 뭐까지 해야 돼요? 기출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만 그냥 단순히 구별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거리도 안 돼요, 사실. 그 다음에 혼동시엔 자신과 제3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말소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주고 나서 빌려 쓰는 것인데 이게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이 점유 계정의 정의 그리고 선의 취득이 뭔지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 여기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나오죠. 등기의 추정력.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등기의 추정력은 자,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등기에 하는 역할은 공시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공시가 남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등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1번 소유권자 A로 이렇게 돼 있으면 A라는 것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기라 그랬죠. 그럼 여기 A라고 등기가 A로 돼 있으면 이 부동산은 A 거야 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수가 있겠네. 이 등기를 보면 이 부동산은 A 거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등기부의 역할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등기가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의 부동산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은 A 건데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만약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매매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이 등기는 B 건데 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A로부터 매매로 요걸 샀네 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기에 이렇게 추측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100% B가 소유권자라고 100% 확신하지 못하냐면 등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은 없죠. 그러니까 혹시나 B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냥 추정하는 수준까지만 보는 거예요. 100% 확신은 안 돼. 왜? 공신력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B가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등기가 추정이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방금 전에 소유권자 A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비매매로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B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B에게 추정력이 있다.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 입증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등기를 보고 등기를 부정해요. 뭐라고 부정하냐면 저기요, 제가 원래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B로 등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라고 등기를 부정하죠. 그러면 이 등기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요게 그 정확한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추정을 받고 있는 B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 등기를 부정하는 C가 입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B가 여기 적혀 있는 B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집주인 맞아요. 이 등기 맞아요. 맞다니까요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C가 돌아다니면서 이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C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받고 있으면 입증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추정력은. 즉 입증 책임이 없다는 의미나 추정된다는 의미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교재에 그냥 추정력의 의의는 되게 어려워요.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추측되는 겁니다. 왜? 등기의 역할 자체가 공시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167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어느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추정력을 인정 안 하는지 딱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탁 봤을 때 이거는 이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됐었는데 이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됐었는데 그것만 오지선다형에서 그냥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실 줄 알면 돼요. 딸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B가 소유자라는 것만 추정되는 게 아니라 A가 B로부터, 그러니까 등기에 적혀 있는 거는 다 그냥 추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이렇게 등기가 됐을 때 적법하게 등기가 A에서 B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추정이 되고 등기 원인이 매매였다는 것도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이게 매매가 아니고 증여라는 걸 누가 입증해요? 세무서에서 입증해야 돼요. 부정하는 자가. 아셨죠? 뭐 그런 식입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겠거니 라는 것도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줄 보시면 돼. 1번. 등기가 절차가 적법하게 되었다는 거 추정하죠. 등기의 절차. 자, 밑줄. 절차가 추정된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은 어떤 것까지 추정되냐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 피담보 채권은 추정되는데 계약이 있었다고는 추정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 밑줄. 등기 원인도 등기부에 적혀 있으면 요건 제대로 된 등기 원인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4번에 보세요. 등기 원인의 행위에 그 태양이나 과정이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밑줄.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내용인데 다소 등기 원인이나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더라. 요거. 자, 그 다음에 5번. 동일인 명의의 이중 보존 등기에는 선등기 유효하겠죠. 이중 보존 등기는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돼. 후등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기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웬만큼 다 그냥 추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추정되는 거예요. 등기에 적혀 있으면. 그 다음에 7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즉, 그 전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요 A하고 B 있죠? 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A로부터 B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냐면 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당사자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B에 비하면 요건 전소유자죠. 전소유자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이 C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면
입증 책임은 C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 제3자는 요 등기를 부정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당사자이자 전 소유자 A가 요 등기가 이상하다고 나 얘한테 판 적 없는데요 라고 등기를 부정했어. 그랬을 때도 제3자처럼 요 전 소유자이자 당사자인 A가 이것을 입증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A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아니 얘는 제3자니까 얘가 입증하는 게 맞지만 나는 등기에 이름도 있고 전 소유자에다가 당사자 관계인 내가 등기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입증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판사가 네가 입증해야 돼. 왜? 그러니까 A에서 B로 등기가 일단 되어 있으면 이 절차가 적법하게 추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전 소유자이고 당사자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 소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B가 가진 추정력은 전 소유자 또는 당사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이 A였죠. 아니, B였죠, B. B의 추정력은 제3자인 C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권리 변동의 당사자 A였죠. A 사이에도 미친다. 즉, 그 전 명의인, 요것도 A예요. A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돼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제3자뿐만 아니라 밑줄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 인정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이 뭐 농촌 그쪽에 가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부동산 같은 거를 이 구청 같은 데서 종이로 확인서를 써줬어요. 확인서를 써줘가지고 이거 얘 거야 라고 소유권을 관청에서 이렇게 확인서를 써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특별조치법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강한 추정력이에요. 강한 추정력. 그러면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아까 써줬던 이 확인서, 보증서 등이 허위 위조됨을 증명이 되는 것까지 돼야지 추정력이 깨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조치법 추정력은 약한 추정력 아니면 추정력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강한 추정력이 인정돼서 이 확인서에 허위 위조됨이 증명되어야지 비로소 추정력이 깨어지는 겁니다. 강한 추정력.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강함 이렇게 적어요. 추정력이 강해 얘는. 그 다음에 9번에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건데,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추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을 얘가 실제로 산 게 2020년 2월부터 실제로 살았는데 전세권 등기가 2019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미리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된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날짜 같은 게 별로 크게 구속받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1번부터 9번까지는 추정된다는 거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정력이 불인정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추정력이 불인정되는 거.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자, 근데 불인정되는 거는 외우기도 훨씬 쉬워요. 내용이 좀 강렬해. 자, 봐봐요. 1번에 추정력은 등기, 즉 권리의 등기인 갑구하고 을구에만 미치지 표제부에는 미치지 않아요. 표제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의 추정력은 그러니까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만 미친다. 그리고 표제부에도 안 미치는데 당연히 대장은 사실관계만 적lum되죠. 그러니까 대장에는 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거는 소유권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 대장 자체는 권리를 적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사실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봤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가등기에서 배웠던 거. 요게 사실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됩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돼요. 단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등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을 안 하는데 점유의 효력이란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점유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요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추정력은 인정 안 돼요. 점유에 대한. 자, 그 다음에 5번에 당연히 사망자,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자체에서 부실 등기 밑줄. 너무 부실 등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실제 판례인데 등기가 A, B, C가 요거를 어떤 부동산을 공유할 때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로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가분수죠. 너무 부실해. 이런 거는 인정 안 한다. 그 다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는 회복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그냥 말소 등기가 안 됐다고 치는 거야. 안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 회복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법하게 등기가 돼 있으면 그거는 등기가 안 된 걸로 치는 겁니다.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지막 8번. 8번하고 9번인데 일단 요 8번이 조금 복잡하니까 쉬운 9번부터 볼게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이 요 9번하고 좀 이어진 내용인데 이 8번은 여러분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이전의 소유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명의인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해야 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B가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만약에 A가 나 얘한테 안 팔았는데 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부인했어요. 그러더라도 B가 가진 추정력이 누구한테까지 미쳐요? A한테까지 인정이 돼서 얘가 부인을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A한테 있고 그리고 B의 추정력은 안 깨지죠. B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건물을 가령 B라는 애가 처음 지었을 때 자기가 최초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근데 무슨 일에선지 B가 A라는 놈이 원래 건물을 자기가 짓고 나서요. 제가 A한테 샀는데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을 때 이 A가 여기랑 상황이랑 똑같이 나 판 적 없어요 라고 부인을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성격은 원래 A에서 B로 넘어오는 권리 변동의 추정이 있으니까 A가 부인하더라도 B의 추정력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건 원래 앞에 사람이 없이 자기가 지었을 때 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가 부인을 하게 되면
B가 가진 추정력은 깨져서 입증 책임이 이번에는 B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을 가져. 아니 선생님, 이 B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A로부터 샀다 그러면 이건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서 1억 이하의 벌금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주장을 왜 해요?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가서 제가 모두 생략 등기했으니까 제발 저 벌 좀 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얘한테 부동산 산 게 맞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건물을 A란 놈이 지었어요. 그리고 B한테 요거를 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세금을 좀 아끼려고 일단 여기 50억짜리 50억 소유권 보존 등기를 네 앞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B 앞으로 네 앞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고 살고 있는데 이 경우에 A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내가 지은 건물에 B가 보존 등기 했는데요 라고 소송을 건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으니까 B 앞으로 돼 있으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A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A가 입증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건물을 자기가 지었죠? 그러니까 착공신고서라든가 완공신고서를 다 A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B가 아니 저는 A한테 샀어요. 50억 날라가게 생겼죠 지금. 요거 모두 생략 등기했다 그러면 1억 벌금 내면 그만이지만 50억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저기 이거 진짜 A한테 산 거 맞거든요?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전 소유자가 나 이 사람 오늘 처음 봐요 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B가 가진 추정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깨진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안 깨졌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A로부터 B로 이렇게 사고 팔았다는 권리 변동에 대한 추정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에 건물을 지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 B죠. B가 이전의 소유권자 A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 A는 양도 사실을 부인했대요. 그 경우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명의인 측에서 양수 사실을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기 밑줄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시험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도 권리 변동에 관해서 추정력이 미친다. 그럼 틀려요.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여러분들이 그 등기가 어떤 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어떤 게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167페이지 물권의 소멸 보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자, 그럼 이제 물권의 소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멸실, 건물이 우수수 다 화재로 전소가 돼버리면 멸실 등기하지 않아도 즉시 소멸하죠. 요거 187조 앞에서 봤던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건데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그냥 영원하다고 보니까 소유권은 소멸이 안 돼요. 소멸시효로. 저당권은 채권이 있는 한 계속 존재하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권과 유치권도 얘네들은 점유를 그냥 딱 놓는 순간 얘네들의 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점유를 요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거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점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점유를 필요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 나머지 권리들은 안 걸리더라.
소멸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 포기. 권리 포기도 권리를 나 포기하는데 권리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 했을 때 권리가 소멸돼. 그러니까 187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 권리가 소멸하는 거지. 그냥 나 포기할래 하고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 버리고 권리 포기할래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권리는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 말은 세금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권리의 말소 등기를 했을 때 비로소 권리가 소멸된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중요한 건 요거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 혼동이 이런 거라 그랬죠? 여기 지금 자,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B한테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A가 요 전세권자 B한테 요 건물을 이전을 해주면 이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소유권이 전세권보다 자, 소유권이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할 권능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하는 권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의 범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 없어도 B가 소유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멸되는 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혼동. 그래서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방금 전에 전세권 있죠? 저당권이 저 자리에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때 다른 물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건은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요 동그라미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 동그라미 1번은 요거는 자기 손해 이렇게 적어요. 자기 손해. 요 2번은 제3자 손해.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요 경우에는 멸실시키지 못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혼동으로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봐봐요. 여기 지금 소유권자 A가 이렇게 전세권을 B한테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이라고 합시다. 저당권을 B한테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또 저당권 설정 등기가 C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B한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당권과 여기에 있는 소유권자가 둘이 같으니까 얘를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왜냐면 가령 여기 나중에 자기가 요거 지금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경매가 벌어졌을 때 요 B가 선순위죠, 선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억, 그리고 여기 3억, 뭐 이렇게 금액이 돼 있을 때 경매가 되면은 나중에 얘가 자기가 배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C가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소멸돼 버리면 나중에 경매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B 자신이 손해 볼 때, 즉 후순위 권리자가 누군가 있으면은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손해 볼까 봐, 자기가 손해 볼까 봐. 그럼 순위가 얘가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그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1번 소유권자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전세권자 B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즉 전세권자인 B가 돈을 빌렸어요. 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 부기등기로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해서 뭐 2억을 C한테 빌렸다고 쳐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유권이 B가 샀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이번에 이 전세권도 소유권하고 서로 혼동이 되죠. 그런데 요 주등기인 전세권이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도 같이 덩달아서 직권말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말소하게 되면 누가 지금 피해를 입어요? 제3자인 C가 손해를 입죠. 그러니까 요 소멸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경우에도 말소를 못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 선순위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본 거 어떤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거 요거죠. 요거.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 승진을 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다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방금 전에 우리 본 게 이거죠. 어떤 거야? 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저는 전세권으로 했는데 여긴 지상권으로 똑같아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상권, 즉 아까 했던 전세권이 말소가 돼버리면 같이 저당권이 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우면 안 돼. 그리고 점유권은 소유권과 병존할 수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요 1번하고 2번 요거 혼동에서 나오면 그냥 여기서 나옵니다. 요 경우에 자기가 손해를 볼 경우 순위 승진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말소하지 않는다. 요 두 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4절 명인 방법과 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명인 방법은 우리 봤죠? 한번 볼까요? 수목과 같은 지상물을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외부에 명백히 인식시키는 공시방법. 거창하게 적었지만 울타리 쳐놓고 편말에다가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목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명인 방법에 인정되는 권리는 소유권이지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임목등기는 뭐예요? 임목등기는 저당권까지 돼요. 임목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된다.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동산의 물권 변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동산에 관한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동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그냥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계약을 한 후에, 그죠?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물건이 이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되죠. 근데 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 물건이 인도가 되는 걸 봤더니 4가지의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이 4가지로 나눠 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현실의 인도가 있어요. 현실의 인도가 그냥 우리가 동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채가 있을 때 요 동산이죠. 요거를 A가 B한테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B로부터 돈 받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인도입니다. 그냥 사고 파는 거죠. 근데 간이 인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간이 인도는 A가 B한테 먼저 골프채를 빌려줬는데 B가 너무 이 골프채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중에 돈만 줬어요. 그러면 물건은 먼저 왔고 돈은 나중에 갔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여기는 거의 동시에 돈과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거고, 요 간이 인도는 먼저 물건 받고 한참 있다가 돈 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점유 계정이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A가 C한테 골프채를 빌려줬어.
골프채를 빌려줬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C가 A한테 요거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A가 이 골프채를 누구한테 파냐면 B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 있는 골프채 C한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물 반환을 C가 A한테 하는 게 아니라 C한테 전화해서 A는 C한테, 야, 그 골프채 내가 B한테 팔았으니까 B한테 넘겨줘 라고 하는 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B한테. 즉 C한테 돌려받을 골프채에 대한 권리를 누구한테? B한테 주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아셨죠? 요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동산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별로 안 높습니다. 근데 점유계정 정도는 요거는 좀 특이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A가 B한테 골프채를 팔았죠. 그런 다음에 요 골프채를 다시 A가 다시 빌려가지고 요 골프채에 대한 뭐 사용료를 B한테 주거나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점유 계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결국 다른 거는 우리 이 점유 계정 빼고 다른 놈들은 이 골프채가 요 실제 주인 B한테 골프채 가 있죠. 그죠? 요것도 간이 인도지만 요것도 골프채가 B한테 가 있고 요것도 C한테 골프채가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B한테 골프채가 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점유 계정은 실제 주인은 B지만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쓰고 있어요? A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 계정은 이따가 지금 바로 선의 취득이란 걸 배울 텐데 선의 취득에서 점유 계정을 인정을 안 해줘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의 취득이라는 게 이겁니다. 요 명품 시계를 갑이 을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을이 자기 게 아니니까 을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을이 워낙 지금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이 시계를 병한테 매도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었으면 우리 이거 뭐 무효 막 그런 게 될 텐데 이 동산은 요 병이요. 요 거래가 만약에 하자가 없는 거래예요. 하자가 없는 유효인 거래에다가 이 병이 선의 무과실 평공연하게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병이 선의 취득하게 됩니다. 병이 잘못이 없으면 잘못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을한테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선의인 병은 요 시계를 어떻게 해요? 취득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선의 취득이라 그런다. 그런데 요 방법에서 만약에 이때 요게 점유 계정의 형태로 이게 일어나면 이 경우에는 안 돼. 이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즉 을이 병한테 이 명품 시계를 팔아놓고 잠깐 내가 좀 쓸게, 내가 사용료 좀 주고 하고 을이 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면은 점유 계정이죠. 이 경우에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빌려준 경우에는 이게 되는데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시계를 훔쳤어. 도품이 훔친 거죠. 그리고 유실물이라면 자, 얘가 선의 취득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 위에랑 똑같이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다 하더라도 이 갑이 이걸 알았으면 2년 내에 반환 청구를 2년 내에 이걸 알았어. 나중에 자기가 도둑 맞은 물건이 병한테 가 있는 걸 알았으면 2년 내에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시계 뺏기겠죠. 얘한테 손해배상 하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요게 선의 취득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선의 취득은 요 병이 선의로 요거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로 이때 점유 계정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매도한 요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요 계약 자체가 무효면 선의 취득이 안 돼. 그리고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이런 특약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동산의 물권 변동은 자, 권리자로부터의 취득하고 선의 취득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목적물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아까 위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선의 취득인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선의 취득을 위해서는 그 거래 행위가 유효한 거래 행위여야 돼요.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라 이 거래가 경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도품과 유실물의 경우 1번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그런데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 돈일 때는 안 돼요. 왜냐면 이 돈은 그 사람이 그때 뭐 취득한 그 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요거 금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양수인이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동종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 2년 내에 물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병이 요 시계를 공개 시장에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이걸 샀으면 얘는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갑이 병한테 보상을 해주고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아까 그 도품 같은 경우에 공개 시장이나 경매로 산 게 아니라 요 도둑놈한테 곧바로 샀으면은 얘가 뺏어올 수 있는데 공개 시장에서 샀을 때는 변상해주고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요 동산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요 동산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냥 안 하려다가 그냥 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 추정력은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동시에 자기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말소 안 한다 그랬죠? 점유 계정 참고적으로 요거 알아두시고 선의 취득할 때 점유 계정은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워낙 좀 분량이 좀 많아서 3개로 나눠서 했는데 기출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를까지 풀고 좀 쉬셔야 돼요. 힘들지만 만약에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톱 해버리면 그동안 사실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 변동에 대한 요 기출 문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기출 문제 풀러 저하고 같이 가보자고요.